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임영환의 한국사 강의, 이제 역사를 진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몇 가지 홍보할 말씀이 있어요. 첫째, 역사 강의가 두 종류로 진행이 돼요. 하나가 전체 오픈하는 일반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스트리밍으로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주제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두 종류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오픈 강의는 임영환 TV에서 하고, 주제를 가지고 좀 심화 학습하는 멤버십 스트리밍은 입문 채널 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둘을 좀 나눌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선사시대 첫 편 구석기 시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구석기 시대를 이제 이야기하려면 이제 당장 걸리는 게 도대체 대상을 어디까지 둘 거냐. 간단히 말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둘 거냐. 아니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크로마뇽인, 요즘은 네안데르탈이나 크로마뇽인 동시대 다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아무튼 흔히 말하는 현생 인류부터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인간이냐 아니냐, 그 중간에 있는 아저씨들이 인간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정말 역사의 영역이 아니고 이건 생물학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화의 과정이라든가 진화론이라는 것도 역시 생물학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뭘 어떻게 판정하거나 논쟁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현생 인류의 문명, 그러니까 인간을 저는 해부하는 게 아니잖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와 문명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현생 인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구석기 시대를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할 거냐. 제가 이 시간에 뭘 얘기할 거냐. 구석기 만드는 법을 강의를 할 거냐. 그것도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던데, 이제 불행하게도 제가 이제 구석기는 만들 줄 몰라요. 사실 구석기 시대라는 것은 중요한 특징이 인류 역사상 가장 길었던 시대예요. 사실 신석기 시대가 뭐 만년, 5만년 이런 말을 하는데,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내고 발전하기 시작한 건 길어야 5만년. 우리가 뭐 이렇게 대강 보면 사실 만년도 안 돼요. 좀 뭔가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게 만들어져서 흔히 말하는 수메르 문명이다. 그래서 막 도시도 만들고 이제 뭔가 이게 하기 시작하고 문자도 만들고 이렇게 된 거는 만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만년 사이에 정말 엄청난 일이, 좀 거의 뭐 정말 태양이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만들어지듯 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그 전에 구석기 시대 얼마냐? 뭐 누구는 뭐 50만 년, 70만 년, 100만 년 뭐 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나긴 시간에도 물론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지만 정말 이 끄트머리에 7,000년, 8,0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거고, 그 중에서도 또 200년,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동안에 끔찍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건 뭐 끔찍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끔찍하게 요동치고 발전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보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길지만 안타깝게도 알 수 있는 거는 제일 제한돼 있어요. 그야말로 석기만 가지고 뼈 화석 뭐 이런 거 가지고 무슨 CSI 하듯이 이렇게 뒤져봐야 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석기 시대에 저는 테마를 인간으로 잡았어요.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의 문명이란 어떻게 시작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구석기는 이제 이게 한국사 강연이지만 한국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사적 현상을 동원해서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문명이란 무엇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주제를 잡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 구석기 편에서는 좀 뭐 세계사적인 걸 다 뒤져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인간이냐 아니냐는 뭐 이거 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한 이유가 뭐냐? 인간이 인간 문명과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세계를 이렇게 발전시키게 올 수 있게 했던 근거는 뭐냐? 제가 요거는 사실 생물학자 뭐 쪽의 책에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도 인간이냐 뭐 원숭이냐 뭐 이거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직립보행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인간 말고도 직립보행하는 거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새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신데, 이게 직립보행이 문제지. 직립보행이 단지 걷는다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게 됨으로써 인간을 만든 결정적인 요인 세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가 뭐냐면 두뇌예요.
흔히 말하듯이 뭐 인간이 가진 건 손톱도 없고 손톱 발톱이 있는데 이제 사자와 같은 손톱 발톱도 없고 뭐 사자 이빨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만물이 영양이 됐느냐? 당연히 이게 지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 인간이 지능이 있느냐? 직립보행을 하니까 사람 머리를 이렇게 받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게 중심의 위축에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두뇌를 받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몸의 비율에 비해서 이 뇌가 상당히 크고 무거운 걸 지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동물은 뭐냐? 공룡 같은 거 의외로 뇌가 적어요. 왜? 이게 앞에 있으니까 이게 너무 무거우면 앞으로 이제 꼬꾸라진다고. 그래서 공룡도 뭐 꼬리가 있어야 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인간은 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신체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직립보행을 하게 되니까 손이 이제 해방이 됐다. 흔히 인간은 뭐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다.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누가 뒤져가지고 원숭이도 도구를 써. 무슨 뭐 아프리카 무슨 독수리도 도구를 써.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좀 제발 그 역사할 때 그 단어 하나 쫓아가가지고 네 말은 틀려. 이러지 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큰 틀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인간이 도구를 쓴다는 건 사실은 손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손이라는 게 신이 인간에게 준 진짜 걸작품이에요. 왜? 이것처럼 정교한 그 신체가 없어요. 다른 동물한테는. 뭐 있어도 다른 부분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턱이나 이빨 쪽으로 가 있지. 이게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손을 쓴다는 동물이 있잖아요. 뭐 수달도 뭐 이렇게 올라서 배에서 조개 껍질 깰 줄 알고, 그리고 원숭이는 뭐 특히 뭐 한다. 뭐 팬더도 뭐 대나무 껍질 이렇게 벗겨 먹는다. 그런 말 하는데 팬더는 구조적으로 보면 개 앞발은 손이 아니고 발이에요. 우리가 손을 쓰는 대표적인 동물로 원숭이를 말하죠. 원숭이도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발이에요. 여러분 원숭이가 뭐 이런 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요. 왜냐면 발이라서 그래요. 우리처럼 손가락을 이렇게 하지 못해요. 저는 이 정도로 하지만 마술사나 뭐 소매치기 하는 분들은 여기서 막 꺾여가고 제가 이제 손이 느리고 무디다고 맨날 욕먹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런 저 손도 막 이렇게 하는데 원숭이는 사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손이라는 자체가 앞발을 안 쓴다고 손이 아니고 이게 진짜 발과는 다른 완전한 예술품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머리가 있다, 두뇌가 있단 말이죠. 이 두뇌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도 뭘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손이 없으면. 그 만들어내는 게 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도구를 만들고 도구를 만들므로 해서 인간의 문명을 창출할 수 있어서 동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인류의 역사를 만들게 한 원동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직립보행이 주는 선물이 뭐냐? 바로 지금 제가 떠들고 있는 말이에요. 가끔 왜 앵무새 구간조가 말 비슷한 소리 하는 건 개들이 사실은 개들도 직립 두발 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 이렇게 열려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직립 보행을 하니까 성대가 이게 열려서 뭐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낼 수,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뭐 돌고래도 말하고 뭐 까마귀도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지만 개들이 하는 언어하고 인간이 쓰는 언어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손을 가져서 뭔가 문명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엄청난 이 또 두뇌와 입이 결합, 성대가 결합해서 말이라는 걸 하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한 세대를 살면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전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동물도 교육을 합니다. 사자도 새끼 나오면 사냥하는 법 가르치고 뭐 이런 거 다 가르쳐요. 그렇지만 기계 사이클이 있어요. 걔 사면서 깨달은 것만큼만 가르치고 그럼 또 새끼가 또 그만큼 가르치고 이래서 늘 어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세대 간의 전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같은 사이클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동시대에도 수많은 교류를 통해서 더 빨리 발전하고 이걸 말이라는 걸 통해서 후대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편리하기 위해서 또 이거하고 이게 만나서 문자라는 걸 만들어냈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인간은 날이 갈수록 그러니까 세대를 건너서 더더욱 뛰어나게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직립보행이라는 겁니다. 생물학의 영역입니다. 어쩌고 해놓고 생물학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컴퓨터로 영상을 녹화해서 전해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가만히 보면 수평적 교류와 그 수직적 전승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한 개인이 연구 대상이 아니고 사회와 문명이 대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인간은 얼마나 더 수평적으로 잘 교류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수직적으로 잘 전수할 수 있느냐. 수평적 상황에서 교류만이 아니라 모든 수단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남보다 더 빨리 많은 것을 알아내는 시스템을 누가 만드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전수하느냐에 따라서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와 대결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역사한다고 그러면 꼭 사람들이 이렇게 취급을 해요. 골동품을 좋아하냐, 또 옛날 얘기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냥 옛날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그 고리타분한 건 왜 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거는 정말 역사가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인간이 뭔지, 생물학적 인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이 문명 속의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수평적, 수직적 교류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넘겨주는 것이 역사학의 임무죠. 제가 갑자기 이상한 예로 막 빠졌는데, 제가 잘났습니다, 역사란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고, 역사라는 학문의 존재 요건이 그렇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진짜로 진지한 건데, 제가 이제 해나가려는 강의가 역사라는 강의, 이 역사를 강의하는 목적 자체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제가 이런 스타일로 역사를 강의하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평적 교류와 효율, 수직적 전수, 이게 직립보행을 통해서 생물학적 인간이 문명의 인간이 되게 만든 요인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라는 학문도 탄생했다. 그리고 역사학의 사명도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